일단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모를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생명과학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인데요. 일단 이 친구는 바이러스입니다. 보통 이제 이름은 파지라고도 많이 불리고요. 풀네임은 박테리오파지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사실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건 좀 더 넓은 범위고 얘는 그 중에서도 딱 특정 파지긴 한데요. 그냥 생원은 우리가 뭐 미생물학이나 바이러스학을 직접적으로 막 깊게 다루는 게 아니라서 대충 이걸 그냥 박테리오파지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생김새가 딱 저렇게 생겼다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얘가 이제 왜 유명하냐면 일단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사실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연구 대상으로 둘 필요가 없는 바이러스거든. 근데 반대로 어떤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실험들은 대부분이 파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면 파지는 인간한테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바이러스예요. 왜냐면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애 이름부터가 왜 이름이 박테리오파지냐면 얘는 숙주, 그러니까 얘가 감염시켜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대상이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이름이 박테리오파지라는 이름을 가진 거거든. 박테리아 무슨 뜻이게? 그냥 세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박테리오파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한때는, 그리고 요즘에도 아마 꾸준히 아직도 연구 중인 것 같은데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서 박테리아,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들을 없애는 그런 시도도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테리오파지라는 애는 이제 저 박테리아, 세균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박테리오파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실험하다가 바이러스가 유출되는 사고 이런 게 생겼어. 그래도 문제될 일이 없죠. 굉장히 안전한 실험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초창기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은 거의 다 이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좀 더 익숙한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익숙할 텐데, 근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특별히 위험한지는 좀 이따 더 얘기를 해보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이름에서 박테리오라는 거는 박테리아, 세균을 감염시키는 애라서 그런 거고. 근데 이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 구조는 다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구조를 얘기하면 흔히 뭐라고 하냐면 겉에가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여 있고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단백질 껍질 안에 요 머리통처럼 생긴 요 안에 그냥 핵산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핵산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핵산은 인간 입장에서 핵산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게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핵 안에 들어있는 무슨 물질인 건 알겠는데 그게 산성을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핵산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핵산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NA도 핵산이고요, RNA도 핵산입니다. 둘 다 A, 요게 애시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산성이거든. DNA도 산성이고 RNA도 산성이다 보니까 둘 다 산성인데 이 둘 다 결국엔 유전 물질이에요. 작년에 얼추 배웠을 거야. DNA는 어떤 유전 물질이냐면 유전 정보를 진짜 보관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고, 그리고 RNA는 그 유전 물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에서 사용해야 될 것들, 사용해야 될 정보만 꺼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런 쪽의 비유가 익숙한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비유를 좀 떠올려 보면 이제 DNA 같은 경우는 약간 서버 같은 개념인 거고 RNA는 클라이언트 같은 개념인 거죠.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은 서버 컴퓨터가 있지만 우리가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서버 컴퓨터의 내용을 진짜 다 꺼내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꺼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꺼내오는 그런 게 RNA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 서버 컴퓨터 자체가 DNA가 되는 거고, 원래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DNA와 RNA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다 DNA와 RNA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러스도 단백질 껍데기에 그냥 안에 핵산이 들어있는 구조,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얘기할 때 흔히 세포 구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세포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도 많이 표현하냐면 단백질 결정체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일종의 구워놓은 고기나 다름없는 상태인 거죠. 약간 닭가슴살 이렇게 보는 거지. 왜냐면 제가 진짜 단백질 빼면 안에 들어있는 게 핵산 이 정도가 끝인 거거든. 근데 고기 구우면 비슷해요. 물론 이제 거긴 지방도 들어있고 다른 영양분이 좀 들어있긴 하겠지만 뭐 결국은 비슷해. 그러니까 살아서 기능한다고 보기 되게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냥 바이러스를 봤을 때는. 그래서 요게 일단 기본적인 바이러스의 구조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의 핵산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DNA와 RNA를 모두 갖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생명체들처럼 모두 갖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이렇게 불러주고 RNA를 가지는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DNA 바이러스보다 RNA 바이러스가 훨씬 위험한 바이러스로 취급받는데 이유는 치사율이 높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죽을 확률이 높은 치사율이 높을지 아닐지는 DNA를 가지고 있는지 RNA를 가지고 있는지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근데 뭐가 좀 관련이 있냐면 얘랑 얘 중에 우리 몸한테 더 위험한 걸 딱 나누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DNA에 비해서 RNA는 훨씬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진 유전자, 저 안에 들어있는 핵산이 DNA면 DNA 자체가 원래 되게 안정적이야.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중나선 구조. 그 DNA에서 유전 정보를 담는 부분은 염기인데 이중나선 구조는 그 염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바깥에서 다른 것들이 보호하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이중나선 구조라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DNA는 상대적으로 돌연변이가 적게 일어나요. 물론 안 일어날 순 없고. 근데 RNA는 뭐야? 단일 가닥 구조 이렇게 불렀었지. 얘는 쭉 해서 염기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가 돼. 단일 가닥이니까. 그래서 훨씬 쉽게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염기 서열에서 염기 하나만 바뀌어도 되게 큰 변화로 나타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 알아? 나비 효과? 그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가면 태풍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딴 얘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진짜 염기 서열 하나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입자인 건데 그 하나 바뀐 걸로 그 요 바이러스 전체 유전자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런 게 돌연변이다 보니까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봤잖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인데 엄청나게 많은 돌연변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RNA 바이러스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세포 구조가 아니고 단백질 결정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전 물질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뭐까지 할 수 있냐? 돌연변이까지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얘네들을 나눠서 적은 이유가 뭐야? 세포 구조가 아니고 단백질 결정 구조로만 존재해라는 건 사실 얘가 생물이 아니겠는데 라고 볼만한 요소가 되는 건데 반대로 유전 물질을 갖고 있고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얘기하는 생식과 유전,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돌연변이가 가능하다. 이것도 그 생식과 유전과도 연결되면서 일종의 적응과 진화라는 측면과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생명현상의 특성이 결국 뭐였어? 이런 걸 하면 생물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런 식의 비생물적 요소, 생물이 아니라고 봐야 될 요소와 이런 식으로 생물이라고 볼 만한 요소, 생물적 요소를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결국엔 얘가 아무리 핵산, 유전물질을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지금 이 상태로는 이 유전물질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면 유전물질이 의미를 가질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정보를 꺼내다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 실제로 여러분들 몸에 있는 유전자는 여러분들 이루는 하나하나 모든 단백질을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그러니까 우린 그 정보에서 RNA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꺼내오고 그걸 번역 혹은 단백질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형태의 단백질로 만들어내고 그 단백질들이 여러분 몸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핵산에서 유전 정보를 꺼내와서 그 유전 정보를 통해서 물질 대사를 해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 대사가 해요. 근데 바이러스는 아무리 냅둬도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요. 혼자서 물질 대사를 절대 못합니다. 근데 물질 대사를 절대 못하잖아? 그럼 뭐도 절대 불가능하냐면 혼자서는 증식도 못해요. 증식이라는 게 개체수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개체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물질 대사를 해야 개체가 늘어나는데 개체가 늘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소로 봐야 되겠지. 왜? 물질 대사, 생명현상의 특성이었잖아. 증식은 생식과 유전이라는 특성으로서 우리가 생각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이 박테리오파지의 생활사를 보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얘가 이제 숙주를 세균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숙주로 삼을 세균을 만난다고 해봅시다. 이 파지가 가장 유명한 파지인 이유는 대장균을 숙주로 삼거든요. 그래서 대장균에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포크 뭐 아니면 삼지창처럼 생긴 요 다리처럼 생긴 요 부분을 꽂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에 뭔가 여기 세균에 꽂게 되면 요 중간 여기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핵산을 이 숙주세포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핵산이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정말 단순하게 숙주세포가 이 핵산, 바이러스가 집어넣은 핵산을 본인의 핵산인 줄 알고 본인의 DNA인 줄 알고 본인의 RNA인 줄 알고 거기서 열심히 그 정보를 읽어다가 단백질을 막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단백질은 뭐가 되냐면 그 만들어지는 하나하나의 단백질이 다 새로운 파지들의 몸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물질 대사 중에서 어떤 것도 있냐면 얘가 집어넣은 핵산을 늘리는, 핵산을 복제하는 형태의 물질 대사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껍데기랑 핵산을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새로운 뭐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야? 파지가 하나씩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그렇게 요 대장균은, 요 숙주세포는 본인이 해야 될 물질 대사를 멈추고 이 바이러스의 물질 대사를 대신해주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안에가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 파지들이 막 넘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자기가 해야 될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금방 죽어버리겠지. 그래서 이 숙주세포가 죽어. 그러면 죽은 숙주세포를 뚫고 이제 바이러스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다시 다른 애들을 감염시키는 거죠. 죽은 세포를 뚫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게 원래 우리 몸의 세포에도 그렇고 모든 세포엔 다 있는데 세포에는 세포 자살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세포 안에 리소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터지면 세포가 알아서 이렇게 터지거든. 그러니까 세포 자살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세포가 터져서 세포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물질 자살을 못했는데 숙주세포 내에서는 그 숙주세포가 물질 대사를 대신해줘. 근데 결국 그 물질 대사를 대신해주는 거의 주체는 바이러스의 DNA니까 DNA, 그러니까 핵산, 유전 물질의 관점에서는 물질 대사를 이제는 하는 거지, 숙주 내에서. 본인이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다음에 숙주 내에서는 그 물질 대사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뭐까지 하는 거고 증식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혼자서는 못하던 게 맞는데 숙주세포 내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생물적 요소로 볼만한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요소로 보고요.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의 생물적 요소로 본다가 우리 딱 거기 프린트의 중간에 있었던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아니야?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생명과학 관련 교수님들 찾아가고 이 질문하면 답변이 다 다를 겁니다. 아직까지도 생물이라고 정해야 되는지 생물이 아니라고 정해야 되는지는 애매해요. 그냥 누군가는 생물로 보고요. 누군가는 생물로 보지 않아요. 되게 애매하거든. 실제로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게 재작년인가에 그 운산고등학교 중간고사에서 그 생물체 X는 이러면서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생물체 X는 하고 그 X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막 적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어차피 바이러스의 특징들이야. 근데 이 문제를 푼 학생이 어떤 거에서 반론을 제기했냐면 선생님한테 그 문제를 틀렸어.
왜 틀렸냐면 생물체 X라고 적혀 있으니까 일단 바이러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거야. 근데 문제 제기가 일단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진짜 길게 가면 문제가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사실 근데 우리 학교 문제에서 그렇게까지 시비 걸 건 아니잖아. 막 교수님들한테 문제 들고 가고 찾아가갖고 둘 중에 누가 맞아요 이럴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찾아간 교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는 생물체라고 줄 수도 있고, 보통 뭐 생물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 이렇게 식으로 그냥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표현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특징을 잘 기억해 둡시다. 생물이라고 봐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걸 질문하지는 않을 거니까. 학교 선생님이 생물이라고 표현했든 생물이 아니라고 표현했든 거기에다가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우리가 지금 시비를 가려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릴 수는 없어. 막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생물인데요 이러면서 막 엄청난 논리를 펼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고등학교 2학년의 말을 들어줄 교수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냥 시비 걸지 말고 일단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가주시면 돼요. 요런 건 대신 특징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단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2단원의 주제는 물질대사입니다. 그냥 2단원은 주제 자체가 물질대사로 되어 있는데 단원명이 물질대사인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질대사가 뭐냐부터 좀 먼저 살짝 다뤄놓고 그 다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물질대사는 뭐예요?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놓았었잖아. 뭐가 있었어 일단? 물질대사는 세포호흡이나 뭐 단백질 합성 이런 걸 얘기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간단하게 얘기한 바로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대사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실제 물질대사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 혹은 화학 반응, 이게 물질대사의 원래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체 내에서 일어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물질대사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날 것은 이게 화학 변화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 화학에서는 할 일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오히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쪽이고요. 그냥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지 아닌지만 그냥 판단하면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들 이제 낚시에 쓰는 게, 아마 1학년 때도 비슷한, 여러분 1학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소는 물질대사가 아니죠. 우리가 연소 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화학 반응이란 말이에요. 연소 뭐야? 어떤 물질이 불에 타는 거. 그렇죠? 연소의 정의는 어떤 물체가 산소와 만나 열과 빛을 내는 현상, 이게 원래 연소의 정의거든요. 근데 아무튼 화학 반응이니까. 근데 아무리 화학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물질 대사는 아닙니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내에서 불이 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불이 타는 듯한 무언가는 느낄 수 있지만, 화가 났을 때나 뭐 이럴 때. 근데 그게 진짜 불이 붙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를 나누는 게 동화랑 이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원에서 질문을 하든 통합과학에서 질문하든 마찬가지일 텐데, 그 연소는 이화냐 아닐 거다,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연소는 이화로서의 조건은 다른 건 다 갖추고 있어요. 왜? 이화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 그러니까 여러 개의 애들이 합쳐서 하나로 크게 있었던 걸 잘게 나누는 거, 이게 이화잖아.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컸던 물질을 작은 여러 개의 분자로 나누는 거.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항상 일어나야 되는 게 발열이라고 하는 현상이지. 왜? 하나로 크게 묶여있던 걸 나누는 거니까 얘네들을 묶어놓고 있었던 그 에너지만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고분자를 저분자로 나누면서 발열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자체는 연소에 완벽하게 적합한 설명이지만, 근본적으로 연소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질대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화가 아닙니다.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이화작용에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세포호흡이 가장 대표적인 이화가 되죠. 왜?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이 뭐니까? 포도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고분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를 우리가 그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함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를 꺼내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거를 호흡식을 적어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세포호흡식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이건 이제 포도당의 화학식이고요. 포도당 한 분자는 6개의 O2와 만나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6개의 CO2와 6개의 H2O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호흡식이에요. 이게 호흡의 화학식입니다, 실제로. 물론 이거는 정확한 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로 쓰면 충분해. 우리가 간혹 가다가 여기다 38ATP 이렇게 ATP가 38개 나오고 뿐만 아니라 다량의 열에너지 이렇게까지 같이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일단 이건 둘은 그냥 에너지니까 따로 떼놓고 생각한다고 해도 이 두 가지. 그러면 얘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큰 물질로 합쳐져 있다가 CO2라 H2O라고 하는 작은 물질들로 나눠지는 과정인 거잖아. 고분자에서 저분자. 그리고 그 과정에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발열. 그러니까 포도당 입장에선 발열을 해주는 거지. 그래야 그 에너지를 우리가 갖다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화작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화였다면 요 정확하게 반대작용 똑같아요. 정확하게 6CO2와 6H2O가 만나서 포도당 한 분자를 만나고 산소 6개가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광합성이라고 하죠. 실제로 광합성식은 포도당식의 정확하게 방향만 반대로입니다. 물론 ATP를 집어넣거나 다량의 열에너지를 집어넣는 건 아니고 대신에 뭘 집어넣어? 광합성이니까 빛을 집어넣는 거지.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광합성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면서 흡열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들을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큰 거 하나로 합쳐놓는 거지. 이게 동화작용이죠. 근데 사실 광합성은 세포호흡에 정확하게 반대 반응, 역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 뿐이지 우리한테 광합성은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안 하는데 뭐. 그쵸? 그러니까 광합성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동화작용은 광합성보다는 단백질 합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했던 얘기잖아. 왜? 단백질 합성은 왜 중요한 거였냐면 세포호흡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물질 대사에는 항상 효소가 필요한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막 문제 보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대사는 절대로 무조건 효소가 필요해요 라고 질문에서 나왔어. 보통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얘기하면 웬만하면 틀린 경우가 많거든. 예외가 하나라도 있을 테니까. 근데 맞습니다. 효소가 없는 물질 대사는 없어요 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있어요. 있는데 생원 단계에서 다룰 만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대학교 한 2, 3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교 그 생명과학과 관련돼서 좀 깊게 공부한 사람들도 일단 물질 대사는 다 효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 지구에서 봐도 예외가 될 만한 게 정말 몇 개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예외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는 모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필요하다를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이 효소도 결국 유전 정보로부터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효소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효소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단백질 합성이고 세포호흡이 일어나려고만 해도 단백질 합성은 꼭 해야 됩니다. 효소가 필요하니까. 이 세포호흡만 해도 효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단백질 합성과 세포호흡을 꼭 둘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일단 다 동화와 이화를 하고 보는 거야.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자, 이화작용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소화죠. 소화. 왜? 소화는 뭐야? 우리가 먹은 큰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영양분으로 나누는 과정이 소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고분자를 저분자로 나누기 때문에 소화거든? 그러니까 이화작용이거든? 근데 소화라는 과정 자체가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소화기관 중에 아무거나 갖고 와서 뭐 예를 들어 위 이렇게 갖다 놨다고 치고, 그럼 위에서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는, 위가 소화기관인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 위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질문도 동그라미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위가 하는 게 소화라서 이화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소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게? 소화 효소가 필요해요. 단백질 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 효소까지 생각 안 해도 돼. 위 세포들도 결국 다 하나하나가 뭐야? 살아있는 세포지. 그럼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다 뭐 해야 돼? 세포호흡 해야 되지. 세포호흡만 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다고? 단백질 합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위는 이화작용을 주로 하게 되는 기관, 이화작용을 위에서 만들어진 기관인 건 맞는데, 위에 있는 세포들을 가지고 얘는 그럼 동화작용 하게 안 하게? 이런 질문은 당연히 동화도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화작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내분비샘인 애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뇌하수체 이런 걸로 갖다 놔봅시다. 왜냐면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애들이지. 호르몬을 분비하려면 호르몬을 뭐 해야 분비하겠어? 합성해야 분비하겠지. 그럼 합성이면 뭐예요? 동화니까. 그래서 뇌하수체는 동화작용을 주로 하는 기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는 이화작용 해 안 해? 소화기관 아니니까 소화는 안 해. 대신에 뭐는 해? 세포호흡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화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낚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너네 1단원은 진짜로 1등급, 2등급 여기 나누는 거야. 당연히 자극의 전달 문제를 얼만큼 더 잘 푸느냐, 시간 안에 제대로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자극의 전달 말고 나머지는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공부를 아예 안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파트가. 나는 남들이 못 푸는 자극의 전달을 풀어냈어. 근데 이런 실수 한 2개 했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수 안 하게, 그렇게 낚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면, 일단 물질대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얼추 다 됐을 것 같아요. 더 얘기할 건 없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물질대사가 주제다 보니까 이 단원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이 단원에는 너네 그 들어봤을 단어일 텐데요.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이런 게 나옵니다. 기초대사량 뭐야?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몸에서 당연히 무조건 소비해야 되는 열량이 기초대사량이고요. 활동대사량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소비하는 열량이거든. 근데 결국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이거는 계산법의 문제예요. 그리고 계산법은 문제에서 다 주어질 거고, 어떻게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해둘 만한 요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문제로 볼 거라서 따로 우리가 수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활동대사량 같은 걸 계산을 할 때 보면은, 활동대사량이 주어지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뭐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킬로그램이 들어있으면 체중을 곱해줘서 하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기초대사량이나 활동대사량 적혀 있는 거예요. 활동대사량이 주로. 그래서 활동대사량 적혀 있는 거에 킬로그램, 체중에 대한 정보를 단위에 킬로그램이 안 들어있으면 굳이 체중을 안 곱해줘도 된다는 이야기고, 이딴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쪽을 얘기할 거면.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문제로서 그냥 나중에 보는 게 더 편할 거라, 그 부분은 안 할 거여도 아직 할 얘기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다뤄볼 거냐면, 몇몇 반에서는 했었는데 안 한 반이 좀 있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못생기긴 했는데, 육각형, 오각형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서, 혹시 나는 이게 뭔지 안다. 힌트를 하나씩 줘보자면, 자, 우리가 이렇게 PI라고 표시하는 건 인산을 뜻하는 겁니다. 원래 인산은 화학적으로는 H3PO4라는 화학식을 갖는 물질인 거거든? 그리고 근데 얘는 화학에서 오히려 잘 안 다뤄요. 왜냐면 H3PO4 인산은 자연 상태 밖에서는 별로 없고요. 거의 다 생물체 몸속에 존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물질이긴 한데, 그래서 H3PO4라는 식은 우리한테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인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생명과학에서 적을 때는 저렇게 PI, I를 이렇게 좀 옆에 작게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요게 I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저도 I 이렇게 적는데 저기 보통 이탈릭체로 적는 게 주로 많이 해서 그래요. 주로 이탈릭체로 적어서 그렇고 아무튼 인산을 저렇게 PI를 표시를 하고요. 가운데 요거는 당입니다. 보통 여기에 당은 디옥시리보스, 리보스 이런 두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할 건 리보스가 올 거긴 한데 아무튼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아무튼 중간에 당이 있어요. 그러면 인산당 얘 뭐겠어? 염기. 그러면 인산당 염기 이걸 뭐라고 불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죠. 근데 그 염기 중에서 요렇게 생긴 염기 얘는 누구냐면 아데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그냥 아데닌이 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뉴클레오타이드 뭐예요? DNA나 RNA의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얘가 쭉 여러 개 연결되면 그 DNA나 RNA를 이루게 될 건데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중합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아데닌부터 당까지를 합쳐서 주로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아데노신 이렇게 불러줄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아데노신에 인산이 하나 달려있는데 우린 이 하나를 모노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즉 AMP라고 하는 물질이 이 물질이 되는 건데 사실 AMP는 그냥 아데닌이 들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뜻이에요. 별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해놓느냐면 여기다 이제 인산을 하나 더 붙여놔요. 근데 원래는 인산 저거 하나가 더 안 붙어 있어도 이 자체로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산을 억지로 하나 더 붙여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에너지가 요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안 붙어도 되는 걸 억지로 붙여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물결 표시로 한 이게 뭐냐면 요 물결 표시 자체가 고에너지 인산 결합 이렇게 불러요. 별말 아니지. 무슨 뜻이야? 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는 인산 결합이란 뜻인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냥 얘는 인산이 결합해 있는 건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아데노신에 인산이 일반 인산 결합 하나, 고에너지 인산 결합 하나에서 두 개 들어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다이 혹은 D라고 해서 아데노신 다이, 아데노신 D 포스페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플레임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대충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한 쪽으로 가보자 라고 하면 아데노신 더블 포스페이트 이런 정도로 기억해도 돼요. 아데노신 더블 인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산이 두 개라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인산이 두 개 붙어 있는 상태가 ADP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데노신 더블 포스페이트 이렇게 기억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어디 가서 그렇게 자랑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거 아데노신 더블 포스페이트잖아 이러지만 않으면 되고 외울 때는 어차피 어떻게 외워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이건 플레임을 기억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인산이 몇 개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딱 요 ADP가 충전이 되지 않은 다 방전된 배터리의 상태인 겁니다. 왜냐면 AMP랑 ADP 사이에도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하나 있긴 한데요. 사실 이것까지 끊어서 ADP로 돌아가잖아? 그럼 얘는 저기 DNA나 RNA에서나 갖다 써야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걔랑 좀 구별을 하려고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여기까지 이걸 딱 붙이는 순간 얘는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야. 이제 지금 배터리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 거고 근데 지금 아직 충전은 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합은 끊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가 기본적으로 아직 충전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충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하나 더 붙이는 거지. 그럼 뭐가 돼? 안 나오네. 내가 최근에 색깔별로 다 꺼내놨는데 다 어디 갔지? 다 여기 있네. 누가 이렇게. 네. 그래서 요 전체가 이제 뭐가 되냐?
AT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뭐 이것도 결국 뭐 3개로만 알면 되는 거니까 ATP.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충전된 배터리. 그래서 우리는 ATP 충전된 배터리로 얘에서 에너지를 꺼내서 쓸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끊어서 요 결합, 이 고에너지 인상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만큼을 꺼내서 쓰는 거죠. 그러면 ADP로 돌아가. 그럼 ADP는 이제 다 쓴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소에 어떻게 해놓느냐면 ATP를 쓰고 나서 ADP로 돌아가면 다시 세포호흡을 해. 그럼 어떻게 돼?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가 나오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다시 붙여놓는 거지. 이렇게 충전을 하는 겁니다. ADP로 ATP로. 그리고 반대로 또 다시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ATP에서 요거 끊어갖고 써버리고. 진짜 딱 배터리 같은 개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ATP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TP로 만드는 과정은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뭐 딱 하나만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ADP를 ATP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ATP 합성이라고 합니다. ADP와 인산을 따로 떨어져 있던 두 개의 작은 걸 붙여서 하나의 큰 ATP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ATP 합성이라고 부르고 그 자체는 뭐야? 동화작용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근데 ATP 합성은 언제 하는 거야? 세포호흡할 때 하는 거거든. 세포호흡은 뭐예요? 이화작용이거든. 그래서 ATP 합성은 이화작용인 세포호흡의 일부가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ADP가 ATP로 합성되는 과정이 문제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 문제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ADP가 ATP가 되는 과정을 이화라고 대답해야 될 수도 동화라고 대답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ADP를 ATP로 만드는 걸 딱 떼서 물어보잖아? 그럼 동화예요. 근데 그걸 좀 더 넓게 해석하잖아? 그럼 이화예요. 원래 국어 1, 2단원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래도 매년 꽤 나오는데 보통 1, 2단원이 힘든 학생들은 대부분 그 한국말 특유의 그 그지 같음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런 뜻이고 약간만 바꿔 적어놔도 다른 뜻이 되고 이런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게 이 생명과학 1, 2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일단은 지금 머릿속에 대충 이런 그지 같은 거구나를 머릿속에 두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틀리는 것들이 생길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질문하세요. 같이 정리를 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의 1학기 중간고사에서 자극의 전달을 제외하고 오답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게 이겁니다. 진짜 많이 틀려. 그지 같거든, 진짜. 제가 봐도 이런 문제는 안 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주제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ATP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냐면 사실 이 단원의 주제가 물질대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다음으로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소화순환 호흡 배설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앞에 거랑 소화순환 호흡 배설이 대체 무슨 관련인가? 물질대사라는 주제에서 갑자기 왜 소화순환 호흡 배설을 같이 다루느냐?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 기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게 띠꺼고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런 물질대사를 이용하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 근데 뭐 아무튼 뭐가 됐든 나오니까 우리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화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할 건데 자, 두 가지를 다 정리할 거예요. 사실 생원에서는 원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주로 다뤘을 만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하나하나의 디테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원이 좀 더 관심을 갖는 주제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해서 기관계 두 개씩 묶었을 때 어떤 식으로 통합적으로 작용하는가 이게 좀 더 그 생원이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그건 생원이 거기에다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니들 문제 중학교 때나 나왔던 게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당연히 다 배웠었던 걸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원이라는 과목 자체가 니들이 소학의,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각각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다를 전제로 하는 거라서 그걸 생원이 다루지 않을 뿐인 거지 물어는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 사실 그걸 왜 물어봐요?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일단 수학부터가 덧셈 뺄셈 내면 안 됩니다. 덧셈 뺄셈 우리가 언제 배운 건데. 그렇잖아.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당연히 다 어느 정도는 다뤄야 돼서 소화계를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내용과 그러면 생원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 이거를 다 나눠서 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소화부터 얘기를 해보면, 소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소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은 어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처음에 그 음식물에서 얻어낸 영양분은 우리가 흡수하기에 너무 커. 그래서 너무 큰 고분자 상태면은 흡수가 안 되니까 그걸 작은 저분자 상태로 나누는 게 소화라는 과정이라고 했죠. 거기서 우리가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기계적 소화는 일단 정말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아예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기계적 소화라고 하면 그 씹는 거 이런 거잖아. 그치? 음식을 잘게 부수는 이딴 거기 때문에 기계적 소화 쪽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우리가 화학적 소화 쪽을 주로 얘기하게 될 텐데, 일단 입, 위, 이자, 췌장, 소장, 대장, 얘네들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주로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화기관계에 속하는 기관이 얘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뭐가 있을 거냐면 입하고 위를 연결하는 뭐가 있을 거고, 식도,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걸 연결하는 게 십이지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십이지장에 연결된 소화기관은 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췌장이 이자죠. 쓸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긴 간도 있죠. 간도 소화기관이니까. 그리고 더 내려가 보면 대장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 직장, 항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소화기관들이 원래 있긴 한데, 그 중에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애만 딱 따져보면 입, 위, 이자, 소장 딱 여기까지예요. 대장은 화학적 소화는 않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각자 일단 어떤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나는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입에서는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화요소 이름이 뭐였지? 그쵸, 아밀레이스. 우리 입에 들어있는 소화샘에 해당되는 게 뭐야? 침샘이죠, 침샘. 침샘에서 아밀레이스라는 소화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밀레이스의 정확한 소화는 원래 녹말을 엿당으로예요. 근데 녹말을 엿당으로, 이건 생원이 진짜 별로 관심이 없는 쪽이라서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우리한테는 좀 더 유리하냐면, 그냥 아밀레이스가 뭐에 대한 소화요소냐?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요소구나. 요게 좀 더 메인 포인트가 됩니다. 기억해야 될 메인 포인트. 그래서 입에서는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요소인 아밀레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면 삼켜. 그럼 식도에서는 아밀레이스랑 음식물이랑 같이 내려가면서 좀 더 탄수화물을 분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소화요소는 이름이 뭐예요? 네, 펩신. 그리고 펩신은 뭐에 대한 소화요소였어? 단백질에 대한 소화요소. 제 프린트에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 펩신도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몰라도 돼. 그냥 얘는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요소, 단백질에 대한 소화요소. 실제로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그냥 저렇게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는 펩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소화해. 그 다음에 이자로 내려가면, 이자에서 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입에서는 침, 위에서는 위액, 이자에서는 이자액, 소장에서는 소장액이 분비가 되는 거거든. 장액, 소장액이 분비가 되는 건데, 입에서 침이 분비되면 그게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도 입이고요. 위에서 위액이 분비되면 소화 자체가 위에서 일어나고, 소장에서 장액이 분비되면 그게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 자체가 소장인 건데, 이자에서 분비된 이자액은 소화가 되는 곳이 이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음식물이 이자 안으로 들어갈 일 자체가 없어요. 이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가 너무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네. 대충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요렇게 12지장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소장으로 연결되는 여기에 여기가 12지장인데 12지장의 옆에 이자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자가 얘한테 이자액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지 음식물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요 12지장에서 위에서 내려온 남은 음식물들과 이자액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결국엔 이 이자액이 작용하게 되는 공간은 소장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프린트에 분비기관과 작용기관이라는 형태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분비기관은 말 그대로 어디서 분비하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 작용기관은 어디서 작용하느냐인데 어차피 이 위, 소장 얘네들은 분비기관과 작용기관이 같은 거거든? 근데 이자만 다른 거예요. 이자는 분비는 이자에서 하는데 작용은 소장에 가서 한다. 그런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자에는 세 가지 소화요소가 있죠. 여기선 아밀레이스가 일단 다시 나오는데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요소인 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선 이제 트립신이라는 소화요소가 나오는데 트립신을 마지막에 적읍시다. 라이페이스부터 다뤄보면 라이페이스라는 소화요소가 나오는데 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최초의 지방 소화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서는 한 번도 지방에 대한 소화요소가 없었는데 이자에서 나온 라이페이스가 지방에 대한 소화요소입니다. 최초. 그리고 최후입니다. 이 뒤로도 지방에 대한 소화요소는 없을 예정이에요. 우리 몸에 지방에 대한 소화요소는 딱 하나, 라이페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립신이 나오는데 트립신은 단백질에 대한 소화요소입니다. 정확하게는 펩신이 단백질에 대한 1차 소화요소, 트립신이 단백질에 대한 2차 소화요소여서 원래는 펩신이 단백질을 조금만 나눠놓고 트립신이 거기서 더 나누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루는 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요즘은 폴리펩타이드, 디트리펩티드 이렇게까지 아마 선생님들이 설명은 할 거야. 근데 문제를 낼 때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게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니까 외울 땐 이 정도로 외우면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효소의 명칭을 알아야 되는 정도는 여기까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한 소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인데 이자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자액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대 주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3대 영양소라고 하는 애들에 대한 뭐예요? 모든 소화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지. 그런 질문을 좀 더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에 대한 모든 소화요소를 갖고 있는 곳은 어디다? 이자액이다. 그럼 3대 영양소 모두에 대한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다? 그건 이자는 아니에요. 어디야? 소장이겠지. 왜 이자에서 나온 이자액이 작용하는 데가 결국 소장이니까. 그리고 이 소장 쪽으로 넘어가면 얘네들은 이름은 더 의미가 없습니다. 말테이스, 스크레이스, 그 다음에 스크레이스, 락테이스, 그 다음에 저 뭐냐 펩티데이스 이런 게 있는데 어차피 하나하나 따로 안다기보다는 이 세 개가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요소고 얘가 단백질에 대한 소화요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솔직히 소장에 들어있는 소장액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즘 중학교에서도 이거 잘 안 배우지 않아? 아니요. 위에 주황색으로 친 것만 이름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이름 몰라. 단지 그럼 요런 정도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걸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서 딱 만약에 구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입에서는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탄수화물을 소화해. 위에서는 펩신이 나와서 단백질을 소화해. 이자에선 아밀레이스, 탄수화물, 라이페이스, 지방 그리고 단백질에 대한 소화요소가 나와. 소장에선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요소가 나와. 딱 이렇게 정리되면 되는 거지. 요 소장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몰라도 되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대한 소화요소가 있다. 이 정도로는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답지 페이지로 보고 있을 텐데
그거 시험지에 가면 칸이 비어질 거거든? 근데 칸이 비어질 때 얘네 이름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얘네 이름은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 소화 요소, 어떤 걸 소화시키는지만 적으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답지를 여러분들이 외우다 보면, 말테이스는 원래 얘가 이제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고, 수크레이스는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 거고, 락테이스는 젖당을 갈락토스랑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건데,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 그냥 다 탄수화물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외워버릴 것 같으면 옆에다 적어. 탄수화물 이렇게만 외워도 된다고. 그리고 펩티데이스도 거기 보시면 디트리펩티드를 아미노산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단백질 소화해서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오케이? 에이. 자, 근데 요거는 그냥 제가 좀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야 되는 얘기는 아니고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요. 실제로 말테이스란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말테이스가 말테이즈라는 이게 말테이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말타아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비슷하게 옛날에는 아밀레이스를 아밀라아제 이렇게도 많이 썼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말테이즈라고 하는 애를 그냥 이걸 그대로 영어 발음 그대로 갖다 놓은 거잖아. 근데 이게 왜 이름이 저렇게 지어졌냐면 말토우즈라는 게 있는데 얘가 엿당이에요. 말토우즈, 엿당의 소화요소인 말테이즈는 5만 A로 바꾸면 됩니다. 비슷하게 설탕을 우리가 슈가라고 하는데 그건 일상생활 단어 쪽에 가깝고요. 생명과학에서 쓰는 설탕에 대한 학명은 수크로우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크로우즈를 수크레이즈 이렇게 바꾸면 수크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락테이스도 결국 락토우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젖당이라고 하는 소화요소예요. 우리가 흔히 소화요소란다. 영양분이에요. 흔히 유당이라고도 많이 부르지. 그래서 이 락토우즈를 락테이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락토우즈 들어보지 않았어? 혹시 락토핏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게 이제 거기 락토핏의 락토가 락토우즈 락토예요. 유당.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는 흥미유지. 사실 여러분들 당장에 바로 대학교 1학년 되면은 이런 거 바로 쓰게 될 거라서 대학교 교수님들은 엿당 이런 이름 잘 안 씁니다. 그냥 다 말토우즈, 스크로우즈 다 이렇게 쓰시고 마시지. 물론 이제 사실 모르겠어. 또 모든 대학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고대는 좀 그냥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용어를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자기들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써버리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소화효소에 대한 얘기고, 대장은 소화효소는 없고, 그래서 대장 이전에 이미 소장에서 우린 모든 영양분의 흡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를 하게 된다. 근데 대장은 그럼 뭐 하는 데냐면 이미 앞에서 소화 다 했고 영양분 흡수도 다 했어. 그럼 대장으로 넘어온 건 우리가 뭐만 해? 수분 흡수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애들은 영양분은 이미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영양분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린 그걸 그냥 냅두고요. 그냥 물만, 수분만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서는 그렇게 수분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기관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해야 될 포인트가 아까 얘기했던 언급되지 않은 소화기관들을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간인데, 간이 왜 소화기관인지를 얘기하는 건 쓸개를 얘기한 다음에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으니까 쓸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쓸개는 다른 명칭으로 담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쓸개, 담은 일단 화학적 소화, 즉 소화효소가 나오는 곳은 아닌데, 근데 쓸개는 쓸개즙이라는 걸 분비하긴 합니다. 근데 쓸개즙의 역할이 뭐냐면, 실제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다른 영양분에 비해서 지방이 가진 좀 특수성이 있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들은 그냥 단백질 구조가 있으면 그 단백질 구조들이 잘 구분되어 있어서 그냥 잘 찢어지고 잘 구분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단백질, 특히 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을 가로질러서 끊으면 당연히 잘 안 끊어지긴 하는데, 결이 존재해서 결대로 끊으면 되게 잘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고기가 결대로 자르면 되게 잘 잘리잖아.
실제로 닭가슴살 이런 건 어때? 손으로 찢어도 다 찢어질 정도로 결대로는 되게 잘 찢어지지. 그런 이유가 단백질은 애초에 결과 결의 구분이 확실하고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구분이 확실해서 우리가 먹고 씹고 잘 씹어서 넘기기만 하면 소화효소들이 그걸 구분해서 소화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방이 가지는 특수성이 하나 있는데요. 지방, 예를 들면 우리 그 삼겹살에 들어있는 돼지 비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어때요? 잘 씹혀? 그쵸? 잘 씹히는 편은 아니잖아요. 좀 물컹거리는 식감에다가. 그리고 그거 그 비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 찢으려고 그러면 웬만해서는 잘 안 찢어질 거고, 그치? 그리고 가위로 자르려고 해도 좀 잘 안 드는 가위거나 아예 별로 안 익은 상태에서 자르려고 그러면 진짜 안 잘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편인 물질이거든요. 물질 하나는. 왜냐면 지방 하나가 이렇게 생긴 게 전부예요. 우리가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이 되는데 이 중성지방의 구조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머리와 밑에 붙어있는 이 세 개가 다 지방산입니다. 약간 해파리처럼 다리를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사실 이 밑에 붙어있는 지방산은 꺾여있는 불포화지방산이나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포화지방산 이걸로 나뉘는데 실제로 지방의 종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밑에가 셋 다 포화지방산일 수도 있고요. 세 개 중에 두 개만 포화지방산이고 하나는 불포화지방산일 수도 있고 그게 가운데가 불포화, 왼쪽이 불포화, 오른쪽이 불포화 이런 것도 다 나뉘고요. 셋 다 불포화일 수도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그런 식으로 나뉘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지방들을 불포화지방 이렇게 부르는 거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달려있는 이 지방들을 포화지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건 그냥 얘기야. 근데 그런 건데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지들끼리 너무 잘 얽힙니다. 다리 부분이 딱 봐도 어때? 서로 얽히기 너무 좋게 생겼잖아. 그 지방은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소화효소의 작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과정이 꼭 필요하냐면 이 지방들을 하나하나 서로 이렇게 분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화학적 변화는 아니야. 왜냐면 지방의 화학적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냥 지방들끼리 얽혀 있으니까 이걸 소화하기 쉽게 풀어주는 역할.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쓸개즙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방을 유화시킨다라고 해요. 기름화인 거지. 좀 기름처럼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퍼뜨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쓸개담에서 나오는 쓸개즙이라고 하는 액체의 효과인데 이 지방 유화는 화학적 소화가 아니라는 거. 엄연히 따지면 기계적 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씹는 것과 비슷한 건데 그걸 어떤 물질이 해주는 거지. 지방 유화 요거는 화학적 소화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쓸개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데 쓸개즙은 쓸개에 담겨있다 나오긴 하는데 쓸개가 합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개는 사실 쓸개즙 발사대 정도인 거예요. 그냥 쓸개즙 보관함인 동시에 쓸개즙 발사대 정도인 겁니다. 그냥 진짜 딱 그냥 쓸개즙을 가지고 있다가 발사하는 거 정도가 끝이고요. 그럼 쓸개즙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냐? 간이에요. 간에서 만들어진 게 쓸개에 보관되고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쓸개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쓸개를 제거하게 되잖아? 그래도 쓸개즙은 계속 나옵니다. 대신 간에서 합성된 게 어디에 담겨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십이지장에 계속 분비가 되는 거지. 간에 쓸개즙을 합성을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지방을 필요할 때 딱 핀포인트로 쓸개즙을 딱 분비하면서 이렇게 소화시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쓸개를 제거하게 되면. 창쌤 쓸개 없어요. 그래서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실제로 그러면은 기름진 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안 찝니다. 장쌤이 이제 쓸개를 왜 제거하셨냐면 담을 왜 제거하셨냐면 담석이라고 해서 이 담 안에는 담 안에 돌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돌이 생기는 거는 담석보다는 좀 더 익숙한 쪽이 뭐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이런 게 좀 더 익숙한데 걔네들이 훨씬 아프긴 한데 말고 담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쓸개 안에 돌이 생기는 거. 네, 이제 장쌤이 그게 너무 심해갖고 쓸개를 아예 제거를 해버리셨어. 그래서 근데 쓸개 제거하면서 그 안에서 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돌이 진짜 큰 게 엄청 여러 개 들어있었던 거야. 많이 아프셨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신기해서 그걸 찍어둠. 이렇게 많이 나온 게 너무 신기해서 의사가 그걸 찍어둠. 아무튼 근데 사실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다이어트 하려면 쓸개를 제거하면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다이어트를 제거하는 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쓸개를 제거하는 게 아주 일말의 도움을 줄 수 있거든. 사실 한국인이 살찌는 이유는 지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지. 대부분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큰 의미 없어요. 아무튼 우린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쪄요? 지방이 돼요? 그거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기 때문인 거지. 그렇죠? 탄수화물 지방으로 바꿀 수 있잖아. 반대로 우린 지방을 탄수화물로 바꾸는 호르몬을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 당시에 코르티코이드 배웠었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쓸개 대장 얘기했으면은 다 얘기가 된 것 같으니까 소화에서 더 얘기할 거 없지? 소화기관? 그럼 소화기관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와 살짝 조금씩 더 있는 디테일들 정도만 정리하고 끝난 거고, 그럼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오늘은 이제 소화계 정도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인데 바로 소화계랑 순환계 사이의 통합적 작용을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순환계를 디테일하게 다루기 전에 사실 순환계는 어차피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하는 게 소화와 순환의 통합적 작용, 호흡과 순환의 통합적 작용, 배설과 순환의 통합적 작용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순환은 3번 다 다룰 거라서 순환을 따로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우리가 소화를 시킨 거를 흡수하는 곳이 소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럼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운반을 해서 몸에 그 영양분이 필요한 각종 세포와 기관들한테 이제 그 물질을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질 운반해서 나눠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순환계고, 그 순환계에 해당되는 뭐예요? 혈액의 기능인 거지. 순환계에 들어가는 기관은 심장, 혈관 이렇게가 있는 거죠. 혈액은 같이 들어있지만 혈액은 사실 원래 기관은 아니거든.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심장, 혈액, 혈관 이런 게 순환계에 해당될 건데, 자 그러면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면 그걸 혈액이 받아서 나오는 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장에서 나오는 혈관, 그 이름이 뭐게? 라는 이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될 거냐면, 자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뭐라고 부르죠?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동맥은 대동맥 이렇게 불러주지. 그래서 동맥. 동맥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얘기하고, 정맥, 이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 바로 들어가는 건 보통 이제 대정맥 이렇게 불러주는 건데, 자 이게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동맥이 더 두껍고 정맥이 상대적으로 더 얇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그러니까 동맥이 두껍고 정맥이 얇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거나 이러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니까 몰라도 된다는 거고, 근데 동맥이랑 정맥은, 동맥에 흘러다니는 혈액은 동력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심장은 뭘 해? 박동이라는 걸 하잖아. 심장이 박동을 하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혈액을 내보내주는 건데, 혈액이 내보낼 때 그 나가는 경로가 동맥이다 보니까 동맥을 지나는 혈액들은 방금 심장이 펌프질을 해준 그 힘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맥을 다니는 혈액들은 너무나 쌩쌩하게 잘 다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얻은 동력으로 몸을 돌다가 정맥은 온몸을 다 돌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이 정맥인 거거든. 그럼 정맥쯤 도착하면 이미 심장이 처음에 펌프질해서 얻었던 동력은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혈액은. 그럼 사실 정맥은 이 혈액들이 동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오게 돼요. 그러면 정맥에서 혈액은 어떻게 움직일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잘 안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적은 있을 테니까 핀볼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핀볼 뭔지 알지? 모르나? 그 왜 공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는 그거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맥 안에 판막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판막의 기능을 얘기할 때 주로 역류를 막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맥의 판막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역류를 막는 용도라기보다는, 이거 판막의 방향이 반대인데, 이렇게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역류를 막는 거기도 하지만, 얘들이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정맥 자체는 여기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혈액이 그냥 여기 올 거야. 그 상태에서 주변의 근육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정맥이 그 주변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정맥도 이렇게 꿈틀댈 거 아니야? 그럼 정맥이 꿈틀댈 때 정맥 안에 판막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혈액을 위로 쳐올리는 거야. 이렇게 정맥에선 혈액이 동력을 얻게 됩니다. 약간 뭐야 바켓으로 퍼나르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되게 엄청 약한 동력인 거지. 그래서 이런 동력을 가진 게 이제 정맥에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혈액순환과 관련된 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운동을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동맥에서의 혈액순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긴 어차피 심장박동에 의해서 동력이 있는 곳이라서. 대부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모세혈관 쪽에 문제가 있거나 이 정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근데 정맥은 운동을 많이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운동을 적게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구조예요. 정맥 근처에 근육이 움직일 일이 많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그래서 정맥에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게 되는 게 정맥류 이런 거지.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하나 있냐면, 정맥에는 그럼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 같이 섞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지. 그러니까 동맥은 어차피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기 때문에 물에 녹아있건 물에 떠서 움직이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세게 밀어주니까 그냥 다 같이 팍 하고 밀려나가면 돼. 근데 정맥은 이렇게 팔딱팔딱 이렇게 그냥 퍼서 올려주는 형태니까, 만약에 여기에 엄청 길쭉한 물에 안 녹는 무언가가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렇게 팔딱팔딱 하다가 딱 꼈어. 그럼 이 판막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대로 이제 그 혈관은 막힌 혈관이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정맥에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 뭐 적혈구 이런 거는 원래 세포니까 물에 안 녹는데, 그런 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당연히 있는데, 그런 세포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고 더 이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있으면 안 되거든. 즉 정맥은 지방 성분들이 돌아다니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 소화에서 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용성 양분들, 그냥 물에 녹는 성분들은 흡수한 그대로 그냥 혈액에서 바로 같이 움직입니다. 어차피 물에 다 녹아서 움직이니까. 근데 지방 성분들은 같이 혈액에다 바로 섞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왜? 흡수했으면 이제 심장으로 갔다가 심장에서 다시 펌프질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정맥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 같은 거는 정맥의 흐름을 방해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방만 따로 움직이기 위해서 림프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이 정맥에서 지방을 운반을 못하니까 그렇게 지방만 운반할 수 있는 림프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몸에. 걔는 진짜 지방만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물에 안 녹는 성분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림프예요. 그래서 우리 그 프린트에 보시면 수용성 양분의 이동 경로, 지용성 양분의 이동 경로 이렇게 나눠서, 지용성 양분의 이동 경로에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하나예요. 림프. 지용성 양분의 이동 경로는 림프에 의해서 일어난다. 수용성 양분의 이동 경로는 혈액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어차피 거기 이름 적혀 있는 거 보면 림프관, 뭐 가슴 림프관,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름이 되어 있을 텐데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하나의 이름 자체는. 사실 원래는 되게 중요한데 아마 요즘은 거의 안 다룰 거야, 선생님들이. 그리고 거기 잠깐 보면 그 빗장 및 정맥, 그 얘기만 살짝 해보면, 빗장 및 정맥 뭐냐면, 이 정맥의 위치가 빗장 밑이라서 빗장 및 정맥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건데, 빗장 밑이 빗장뼈 아래에 있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빗장뼈가 쇄골입니다. 쇄골 밑에 지나다니는 정맥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맥으로 일단 합쳐야 돼. 그래서 심장에서 다시 펌프질을 해서 나갈 수 있게.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근데 수용성 양분 이동 경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자, 우리가 동맥이면 동맥도 처음에는 심장에서 딱 나갈 때는 대동맥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동맥이거든. 근데 얘가 나중에 소장으로 들어갈 거면 소장동맥, 신장으로 들어갈 거면 신장동맥, 콩팥동맥, 뭐 아니면 위로 들어갈 거면 위동맥, 이런 식으로 동맥이 쭉 다 나눠질 거예요. 뇌로 들어갈 거면 뇌동맥,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맥이 쭉 나눠질 텐데, 소장동맥 뭐 이런 게 있고, 간으로 들어가면 간동맥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반대로 간에서 나오면 심장으로 이제 돌아가겠다는 소리니까 간정맥이 있을 거거든. 소장에서
소장동맥으로 들어온 소장, 그리고 반대로 소장에서 나가는 소장정맥이 없습니다. 우리 몸엔 소장정맥이라는 혈관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소장에서 나오는 혈관의 이름은 뭐냐? 간문맥이라고 하는 혈관인데, 간문맥은 간으로 이어지는 혈관입니다. 소장에서 나온 혈관은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간을 먼저 가요. 그 다음에 간에 원래 간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과 합쳐져서 간정맥을 통해서 한 번에 같이 나가는 거지.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거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요. 우리는 혈당량이 항상성 조절의 대상이죠. 근데 우리 몸에서 절대로 혈당량이 조절될 수가 없는 혈관이 딱 하나 있어요. 어디? 소장에서 나오는 혈관. 왜냐면 소장은 방금 전에 이 탄수화물들을 분해해서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포도당을 딱 흡수한 따끈따끈한 상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소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무조건 포도당이 엄청 많은 혈관일 수밖에 없어요. 밥 먹은 직후에는. 그러니까 소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절대로 혈당량이 조절되어 있는 상태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온몸을 돌아다니게 냅두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먼저 간부터 들렀다 가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간에서 뭐 하니까? 그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건 왜 간문맥이 존재해야 되는가, 요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에서 나오는 혈관은 결국 포도당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문맥으로 간에 먼저 가야 돼. 그래서 그 포도당을 가서 저장해 놓고 나와야 돼. 그리고 그게 결국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식사 직후에 가장 높은 혈당량을 갖는 혈관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케이? 그래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소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딱 하나 남았네. 한 포인트만 더 하면 끝나니까 요 얘기만 좀 더 해봅시다. 그럼 마지막 남은 딱 하나가 뭐냐면 이 지방에 대한 이해인데, 자, 우리가 지방 소화효소, 아까 라이페이스를 그냥 지방 소화효소로만 외워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외우시면 되는데, 약간 조금만 좀 깊게 얘기를 해보면, 지방의 소화는 요 다리를 요 머리통으로부터 잘라내는 거거든. 근데 명칭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두 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린 이렇게 다리를 두 개만 잘라요. 그래서 지방산을 두 개만 분리하고 딱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하나가 남아있는 글리세롤 형태로 만들거든. 근데 왜 다 안 자르고 저기까지만 자르냐면, 사실 지방산은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에요. 왜 우리 흔히 뭐 어떤 얘기 한 번씩 들어봤어? 기름 너무 많이 쓰면 안 좋다, 기름이 산패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 말이 나오는 의미 자체가 지방산이 반응성이 너무 높아서 굉장히 쉽게 변합니다. 변질돼요. 그리고 변질되면 몸에 안 좋고. 그래서 우리 몸엔 지방산을 따로따로 돌아다니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지방을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흡수될 정도로만 딱 두 개만 잘라주는 겁니다. 딱 두 개만 자르면 흡수가 돼요. 그래서 두 개만 잘라서 흡수를 먼저 해. 그 다음에 흡수한 직후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합쳐줘요. 그래서 원래 중성지방 상태로 다시 합쳐서 몸에 돌아다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해. 그게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소장벽을 통과한 뒤에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두 분자로 나눠진 다음에 소장벽을 통과한 뒤에 다시 합쳐져서 이동한다.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래서 나머지 호흡과 배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면, 딱 다음 주에 2단원 내용이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고생!